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김규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수뇌부를 전원 교체했습니다. 인사파동 등 잡음이 끊이질 않자 문책성 인사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한일중 외교장관이 부산에서 만나 2019년 이후 중단된 삼국 정상회의를 빠른 시기에 열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에 개최될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여론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기소된 지 5년여 만으로 모두 240차례가 넘는 공판 끝에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해외 송환을 승인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 관심인데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행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시작된 비는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 등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김규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수뇌부를 전원 교체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고에도 인사파동 등 잡음이 끊이질 않자 문책성 인사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날 귀국 9시간 만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해외 공작과 국제정보를 담당한 권춘택 1차장과 북한 대공 업무를 맡아온 김수현 2차장도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고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 정보국장을 낙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임 1, 2차장이 정보의 잔뼈가 굵은 최고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란 씨의 후임 국정원장도 없이 수뇌부가 전면 물갈이된 건데 사표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정원에선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했던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걸 신호탄으로 그동안 인사파동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간부 집단 퇴직 등에 이어 올해 6월엔 윤 대통령이 재가 닷새 만에 1급 보직 인사를 철회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신구 권력 충돌, 또 실세 인물의 전횡설이 불거졌지만 윤 대통령은 당시 김규현 원장을 재신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조직과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최근까지 외부로 노출되면서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수뇌부 전면 교체를 결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와 9.19 파기 선언 등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도 극약 처방에 일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 초대 국정원장 임기가 길었다며 문책이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무너졌던 한미 정보 체계를 미국통 김규현 원장이 복원해 정상화한 만큼 이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할 대북 전문가로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그리고 법정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새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거셉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재추진 시점으로 못 박았던 30일이 다가오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 처리를 위해선 연달아 열리는 본회의가 필요한데 오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일정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그 본회의 일정은 그 서류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윤재원 대표 본인 이름으로 사인을 한 합의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뒤집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려야 하는 본회의를 오직 탄핵을 위해 개최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다수 의석 힘 자랑은 민생과 예산을 위해서나 하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닙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꼬리표가 붙은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고 이재명 꼬리표가 붙은 예산은 단독으로라도 늘리려 한다며 예산 독주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의 기본을 다 흔들어버리는 이런 무리한 예산 폭주를 하는 것이 전례 없던 일이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일부러 심사 시간을 끌며 도리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30일까지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못 마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만큼 자체적인 수정 예산안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정부의 권리를 하겠다면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본회의가 여야 대치 끝에 결국 취소된 가운데 탄핵안과 예산안이 걸린 30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야당의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 시도, 노란봉투법,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 막바지로 접어든 정기국회는 곳곳이 뇌관인 형국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당 주류를 겨냥한 희생안을 받아들일지 답을 달라는 최후 통첩 기한이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의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를 찾아 대구의 선택은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핵심 인사의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강력한 권고에도 지도부의 침묵이 이어지자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의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회신 기한까지 정한 사실상 최후 통첩 메시지로 당 지도부를 압박한 겁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김기현 대표는 울산 재출마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 속에 지역구인 울산을 찾았습니다. 결산 보고하러 하려는 자리여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속닥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언론이 막 보도가 돼가지고 제가 받은 사랑을 잘 돌려드려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도록 나라 만들고 울산 만들어야 되겠다. 불과 한 달 전 혁신위의 전권을 위임하겠다던 지도부가 최후 통첩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혁신위는 동력을 잃고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혁신 의지가 없다는 비판 제기 역시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고심을 이어가는 당 지도부와 혁신위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대구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교체될지도 모른다며 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반이 지났는데 오히려 삶이 고달퍼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의식을 모두 느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대구의 선호, 대구의 선택은 앞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가 바라는 답변을 내놓을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까지 구체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측이 현행 대의원제 비율을 축소하려는 당 지도부의 방침에 대해서 당내 민주주의 포기이자 팬덤 정치 늪에 스스로 빠지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 등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당대회 룰 변경은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한일중 외교수장이 2019년 이후 중단된 삼국 정상회의를 서로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한중 한일 양자회담에선 북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러북 무기 거래 등의 영내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4년간 중단된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조율하기 위해 부산에 모였습니다. 삼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편리한 최단 시기에 정상회의를 열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국 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本日の外相会議を対極的な観点に立って3カ国の協力を再スタートさせる契機としたいと私は考えております。韩方和日方共同努力，推动三国合作重回正轨，保持健康稳定、可持续的发展，为地区乃至世界的和平与繁荣做出我们新的贡献。 삼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 중단이 양국 공동이익에 해당한다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반도 상황을 우려한다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에 대해 양측은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있고 계속 소통해 나가고 있다는 맥락에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북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북핵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가 오는 2030년 세계 박람회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작용했다면서 한일 관계 추가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걸로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2030년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한국을 지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 내에서 애초 원유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중동과의 관계를 감안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강했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쏟은 윤 대통령의 노력을 고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의 현 정권을 뒷받침해 한일 관계의 추가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지난 23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대해 한국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다면서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부산에서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번 위안부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 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데 이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일관된 지원을 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사로 인한 갈등 확산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こうした中で日韓両首脳のリーダーシップのもと日韓関係を積極的に動かしてきたところであり、引き続き様々な面で取り組みを進め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해외 송환을 승인했습니다. 이러면서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가 관심인데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행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지 8달 만에 송환이 승인됐습니다. 이러면서 권 씨가 신병 인도를 요청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갈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 씨 체포 직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인도 대상국 결정 기준으로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보낸 범죄인 인도 청구서는 지난 3월 29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청구서는 닷새 뒤인 4월 3일에 나왔습니다. 권 씨도 한국으로의 송환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 송환 대상국을 최종 결정하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행을 시사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정책 파트너라면서 미국과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권 씨가 국내 피해자들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기대 형량이 높은 미국에 송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휴전 사흘째를 맞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세 번째로 인질과 수감자들을 맞교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질 58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17명이 풀려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마지막 4차 석방 이후에도 휴전 연장을 위해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9살 소녀가 하마스에 잡혀간 지 50일 만에 아버지 품으로 달려갑니다. 12살 소녀도 삼촌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 기습대 잡혀갔다 양측의 휴전 합의 후 두 번째로 석방된 겁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3명의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됐고 태국인 4명도 함께 풀려났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풀려난 수감자들을 맞이하는 환영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9명씩 석방됐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20대 소년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راح تتحرر فلسطين يعني انه فكرنا احنا قلنا خلاص تحررت فلسطين من ايدي المجاهدين الحمد لله هاي قربت تتحرر ان شاء الله. 2차 인질 석방은 당초 예정보다 7시간 정도 늦어졌지만 3차 석방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인질 17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4살짜리 미국인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도 풀려났습니다. 이로써 3차까지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58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17명이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4차까지 차질 없이 석방 절차가 마무리돼도 100명 가까이는 여전히 하마스 인질로 남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 중인 가자 지구를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אנחנו עושים כל מאמץ להחזיר את חטופינו ובסופו של דבר נחזיר את כולם. AP통신은 하마스가 일시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 포로를 추가로 20명에서 40명을 석방해 휴전 상태를 이틀에서 나흘 연장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하마스로부터 풀려난 인질들과 대화한 친척들의 전원을 통해 억류기간 열악했던 생활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인질들이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채 생활했고 훨씬 수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주로 밥과 빵을 먹었지만 먹지 못할 때도 있었고 몸무게가 6에서 8kg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6일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이 일시휴전 종료 이후 가자 전쟁 재개 승인을 위한 전황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이날 남부 베르셰바에 있는 남부군 사령부에서 야론 핀켈만 남부군 사령관 등과 전황평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모두 240차례 넘는 5년간의 공판 끝에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난 2018년 11월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인사 불이익 조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5년 넘는 지루한 법정 줄다리기 끝에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그동안 1심 공판 횟수만 240차례가 넘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함께 임 전 차장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사법농단과 관련한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은 30가지에 달합니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이른바 일제강제징용 재판 거래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이듬해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따져봐야 할 혐의도 많은 만큼 임 전 차장과 재판부 사이 충돌도 잦아지며 재판은 초반부터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제시하자 문서를 열람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원 사임에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또 2019년 6월 재판을 맡은 윤중섭 부장판사가 유죄 심증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돼 의도적 재판 지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후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지만 임 전 차장은 이전 재판부에서 신문한 증인 33명의 증언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또 길어졌습니다. 사법농단을 주도한 정점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징역 7년이 구형돼 다음 달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공소 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임 전 차장에게 검찰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국 의사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최근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 수요 조사를 발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과학적, 객관적 근거 없는 결과를 내세워 의료계와 협의 대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투쟁의 강도를 점차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의사 총궐기대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즉각 실시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한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연기한 끝에 발표했습니다. 당장은 2,100여 명, 2030년까지는 4,000명 가까이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정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협회장은 삭발까지 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변호사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에 변호사 제도 개선 특별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조만간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특위에서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과 관련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산업계의 상생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개발 불패 신화로 꼽히는 서울 강남 청담동의 주상복합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토지 매입금을 위한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을 반대하면서 부동산 PF 위기설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청담동. 이곳은 과거 호텔 부지로 현재는 철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고 49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를 위해 시행사는 지난해 금융기관 26곳으로부터 4,640억 원 규모의 브릿지론, 고금리 단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가운데 39%를 빌려준 최대 채권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분양 대금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상환하는 그런 구조인데 아무래도 청담동이다 보면은 분양가도 높을 거고 요즘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 분양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에요. 시행사가 사업 초기 토지 구입을 위해 받는 브릿지론은 부동산 본 PF 대출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담보 없이 오로지 사업 계획만 보고 돈을 빌려줘야 하는 데다 사업 인허가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지난 2020년에서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사들은 앞다퉈 PF 대출에 뛰어들며 공격적으로 수익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고금리로 인한 높은 이자 부담에 원자재 값까지 오르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급기야 짓기만 하면 초고가 분양으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겨줄 거라는 강남 불패 신화마저 휘청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황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남보다 더 비핵심지인 곳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것을 시사하죠. 그렇다고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 방안도 약발이 시원치 않습니다. 애초 지난달 말 출범할 예정이었던 PF 정상화 지원 펀드는 사업장 선정부터 난항을 겪으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금리가 내려가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시장에서 해결이 돼야지. 이른바 노른자 땅으로 여겨지는 곳에서조차 찬바람이 불면서 연말 시행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PF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를 회복하면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지난달 97보다 3포인트 오른 100으로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고 가전과 바이오 헬스도 각각 107과 105로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외교장관이 부산에서 만나 2019년 이후 중단된 3국 정상회의를 최단 시기에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1시간 40여 분가량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정세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한 가운데 박 장관은 군사정찰 위성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 개발이 영내 평화 안정에 대한 최대 위협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한층 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납북 피해자의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에 참석해 다양한 경로로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며 조기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더욱 요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아직 위성에서 촬영했던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가시 정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찰 위성 해상도 등 핵심 재원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한미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에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지 3시간여 만에 성공적인 발사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사 이튿날 북한은 괌 미군 기지를 찍었다고 과시한 데 이어 진해, 부산, 울산 등 남한 내 주요 표적 지역과 하와이 진주만의 해군 기지 등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의 증원 병력이나 전략 자산을 전개할 괌과 주일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정찰 능력을 우회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김정은 동지께 정찰 위성의 정식 임무 수행 착수를 위한 운용 준비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위성 사진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위성은 궤도에 정상 진입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사진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실제 기지국과 송수신은 잘 이루어지는지 군사적으로 유용한 수준의 해상도를 가졌는지는 판별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상도예요. 얼마만큼 위에서 보느냐. 사실상 이게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서브미터급, 1m급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지난 5월 1차 발사 때 우리 군에 수거된 만리경 1호의 해상도는 3m에 불과해 군사적 효용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한 성공 여부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3국 해상전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교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으로 홍장원 전 영국공사, 신임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 정보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신임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출마를 시사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최근에 모집한 지지자 연락망 참석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바라던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대구의 현실은 나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 큰 전쟁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누구나 하나마나한 대구 찬가 대신 대구의 정치를 미래로 시각을 옮겨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TV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당을 만들면 오히려 여당이 더 유리하게 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호남에서 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며 보수보다는 진보 쪽이 더 많은 형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수시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많은 소모품을 쓰는데 정부는 요양비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해외여행을 나간 사이에 요양비를 신청했다고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공단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제보는 Y,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살 때부터 일형 당뇨를 알아온 25살 직장인 오모 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던 요양비를 토해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8월, 일본으로 4박 5일 여행을 하던 도중 요양비를 신청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작년에 해외여행 갔을 때 소모성 재료를 구입했으니 부당급여다. 해외여행 나가 있는 그 기간만큼의 금액을 환수하라는 것도 아니라 이후 180일에 대한 모든 재료비를 다 보내달라고. 당뇨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위해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치열침과 같은 소모성 재료들이 매일 수십 개씩 사용됩니다. 1년에 몇백만 원이 들어 부담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어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머무는 동안 요양비 신청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로 출국하면 국내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에 요양비 급여가 중단된다며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 대리 처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요양비가 줄어들 수 있어 환자들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신청하는 게 현실입니다. 신청서를 받을 때 청구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날짜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0일 이후 날짜에 맞춰서 달력에 미리 적어놓고 꼭 그 날짜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공단은 환자들이 부당하게 요양비를 타내려고 해외에서 신청한 건지 모르고 한 실수인지 소명하는 기회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이 법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한 거죠. 최근에는 굳이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소모품 의료기기나 의료약품을 통해서 치료가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사실은 진료가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1형 당뇨 환자는 물론 해마다 요양비를 신청하는 환자들도 늘면서 건강과 비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 공단 측의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로 불리는 하늘궁에 입소했던 8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남성은 하늘궁에서 주장하는 만병통치 음료, 이른바 블루유를 마신 걸로 파악돼 경찰은 사망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입니다. 이곳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3일. 평소 지병이 있던 A씨는 숨지기 이틀 전 아내와 함께 하늘궁에 입소해 이른바 블루유를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루유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 얼굴이 찍힌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하늘궁 측은 상하지도 않고 마시면 만병이 치유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나오는 사진을 그냥 우유에다 붙여놓고 그냥 놔두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융합이 돼서 먹으면 다 좋아지고. 다만 하늘궁 측은 A씨가 블루유를 마시지 않았고 사망 원인도 이와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블루유 제조법만 알려줬을 뿐 모든 입소자에게 따로 우유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인은 결국은 그냥 노하려고 봐야 돼요. 특별한 건 없어요. 저희가 우유를 어느 누구한테 제공하는 거 없어요. 그냥 알려만 주고. 하지만 허경영 대표 피해자 모임 측은 최근 간암 투병을 하던 60대 여성도 코를 막을 정도로 상한 블루유를 먹은 뒤 숨졌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효과가 없는 그저 상한 우유 조제를 권유하며 환자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고 허경영 대표 스티커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수거한 우유에 대해서도 독극물 검사 등 성분 분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와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의대 증원 저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필요할 경우 전 회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퇴 후에 한 달 생활비로 37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월 212만 원만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는 최소 생활비는 한 달 평균 251만 원, 여행과 여가까지 즐길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36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정기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무감사 진행 경과와 평가 지표, 또 이에 따라 평가 1위에 오른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가 발표됩니다. 당 관계자는 컷오프 결과가 당장 나오는 건 아니라며 최종 결과는 당 공천관리위원회 측에 비공개로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9조 원으로 추산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 여파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날 위기에 놓였다며 해법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자리하기로 했는데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과 교부세 지원이 줄어들면서 생길 어려움, 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5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네, 오늘은 검찰의 구형과 임 전 차장의 최후 진술, 변호인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또 오늘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도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9시 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검찰의 구형과 함께 손 차장검사 측의 최후 변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이 신한은행을 개막 6연패로 몰아넣고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삼성생명은 경기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신한은행을 78대 59로 꺾고 3위를 지켰습니다. 신한은행은 김소니아가 17점 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개막 뒤에 6경기에서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하고 6연패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아시아까지 대마초를 기호용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마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흐려지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함부로 얕봐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대마초 흡연이 단순히 환각뿐 아니라 조현병과 폐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대마초는 전자담배부터 젤리, 껌, 초콜릿 등 친숙한 간식 형태로 국내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마는 담배보다 의존도나 독성이 낮지만 환각을 유발하고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도 나와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태국에 이어 올해는 독일까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늘어 모두 9곳이 됐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명목과 함께 관광 활성화 요인, 아울러 막대한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 경종을 울리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예일대 연구진은 대마초 중독자 등 105만 명의 유전자를 분석해 대마초 중독에 관여하는 유전자 그룹 20여 개를 처음으로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유전자 그룹이 폐암과 조현병 등 심각한 질환과 상호관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폐암과 조현병이 대마 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마 흡연이 폐암과 조현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유전자하고 마약 중독하고 그다음에 각종 질환하고 이런 게 어떻게 상호 연관될 수 있는지 그거를 사람의 유전자 차원에서 살펴본 대형 연구죠. 처음인 거죠.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마초 흡연 합법화는 공중보건에 큰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제네틱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 주말에도 가족들과 추억을 남기러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전통 음식인 김치를 직접 담가보거나 줄타기 등 각종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행사에도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에 다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의 눈빛이 똘망똘망 빛납니다. 우리 전통 음식과 관련된 퀴즈를 풀며 김치의 종류와 효능을 배워봅니다. 하나, 둘, 셋, 짠! 퀴즈를 풀어 재료들을 모아 고사리 손으로 조물조물 김장을 체험하는 아이들. 온몸에 새빨간 양념이 묻어도
아이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집에서 뭐랑 같이 먹을 거예요? 이제 김치니까 라면이나 떡볶이나 이런 것 같아요. 고기랑 밥이랑 같이 해서 쌈 싸 먹을 거예요. 제가 만든 김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열정이 넘치는 아이들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그저 흐뭇합니다. 그달에 맞는 세시에 대한 그 체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배우고 또 흡수하고 기억할 수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는 우리 전통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줄타기부터 난타, 합창까지 다양한 볼거리에 시민들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저도 자주 볼 수 없는 공연이라서 즐겁고 흥미롭고요. 아이들도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거라 새로워하고 신기해하는 것 같아서 좋은 공연인 것 같습니다. 손에 땀을 쥐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공연이 펼쳐지자 연신 함성이 터져나오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과 춤 사이에 맞춰 박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매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어제부터 추워가지고 오늘은 날 풀려가지고 나오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 관심 있어 보고 우와 소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기승을 부렸던 추위가 잠시 누그러진 덕에 시민들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나와 추억을 쌓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북 문경시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문경세제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차량 운반 화물차에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대고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 뒷부분이 불에 타고 차에 실려있던 다른 차량의 일부도 검게 그을리는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 뒷바퀴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충북 증평군 중부고속도로 증평나들목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0대 남성이 다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북 경주시 황성동 도로변 주차장에서 30대 A씨가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과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휴대용 라이터를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오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 진화차 1대와 소방차 6대, 진화 인력 39명이 투입돼 45분 만에 진화했는데 불에 탄 산림의 규모는 0.01헥타르로 파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근처 캠핑장에서 난 불이 산림으로 옮겨 붙은 걸로 보인다며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이 주로 중부지방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비는 전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mm 안팎이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제주도 산간, 일부 내륙 지방으로는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빙판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4도, 대전 4.9도, 창원은 5.3도로 큰 추위는 없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0도, 광주 12도, 대구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겠고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